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4단원 현대물리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양자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의해서 파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었습니다. 이후에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전자기파 방정식으로 빛을 수학적으로 기술했고,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던 하인리 헤르츠에 의해서 빛이 전자기 파동임이 증명되었죠. 그치만 이 시기에는 빛을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실험 결과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흑체 복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흑체는 레벨 2에서 공부했듯이 방사율이 1인 가상의 물체입니다. 방사율이 1이라는 건 물체가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사할 때 이론적으로 최대값을 가지는 물체죠. 또한 흑체가 특정한 온도 T일 때 방출하는 빛의 세기가 실험적으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진동수별로 방출하는 진동수당 에너지의 세기가 실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빛에 관한 이론이 부족했다는 거죠. 여기서 U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U의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세로축을 이렇게 쓴다는 건 그래프 아래의 적분 면적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에 광속을 곱하면 빛의 세기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흑체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 넓이 B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나오는 결과인 거죠. 이 결과를 그 당시 빛의 이론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공간을 생각할게요. 이 공간에 들어온 빛이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반사에 의해서 정상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전자기 파동은 내부 반사에 의해서 모두 소멸되겠죠. 전자기 파동이 정상파를 만드는 그림의 방향을 X축으로 잡으면 X축 한 차원의 조건은 sin kxL이 0인 거죠. 따라서 파동 벡터의 X축 성분은 L분의 파이의 자연수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연수는 NX라는 정상파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광학 시간에 공부했듯이 전자기파의 파동 벡터는 3차원의 모든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파동 벡터의 크기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 됩니다. 즉, 이런 파동 벡터의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파동 벡터의 크기가 K로 같은 모드, 즉 진동수가 같은 빛은 이렇게 구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일 겁니다. 물론 여기 K 값들이 가질 수 있는 건 공간 위의 모든 점이 아니라 한 칸의 간격이 L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부피가 L분의 파이의 세제곱당 가능한 상태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균일한 간격으로요. 그렇다면 파동 벡터의 크기가 K인 정상파 모드의 개수는 두께가 DK인 매우 얇은 K 공간 속에 이 정육면체가 몇 개 들어가느냐를 세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구각의 부피는 4파이 K제곱 DK를 8등분 해야 하죠. 이 무한히 얇은 구각 속에 존재하는 무한히 작은 정상파 모드의 수는 이 구각의 부피를 정육면체 부피로 나눈 것이 됩니다. 여기서 숫자 2는 같은 K의 조합이라도 빛의 평광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모드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K의 각 성분의 조합이 같더라도 편광이 다르다는 자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모드수 N은 K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V는 공간의 부피입니다. 이 결과를 진동수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부피가 V인 공간 속에서 하나의 진동수 오메가를 가질 수 있는 모드수를 구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오메가와 오메가 플러스 D오메가 사이의 미소 모드수 Dn을 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드 하나당 가지게 되는 평균 에너지를 곱하면 최종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건데요. 연력학 단원에서 공부했듯이 시스템의 온도가 T일 때 모드 하나당 가지는 평균 에너지는 2분의 자유도의 kBT가 되죠. 빛의 자유도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평광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하나당 평균 에너지는 kBT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T고 부피가 V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진동수를 가지는 빛의 총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U로 표현했을 때 진동수당 가지는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진동수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되죠. 이건 실제 실험 결과와는 진동수가 작은 부분에서는 일치했지만 진동수가 큰 부분인 자외선 영역 이상에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Ultraviolet Catastrophe, 자외선 파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결과는 당시의 연력학적 이론과 광학적 이론을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는데요. 바로 영국의 물리학자 레일리와 진스에 의해서 1905년에 계산되었기 때문에 레일리-진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레일리는 아르곤의 발견에 대한 업적으로 190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진동수에 대한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 그래프 표현도 있지만 파장에 대한 파장당 에너지 밀도 그래프 표현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레일리-진스 법칙을 따르는 그래프는 이런 개형이죠. 이건 아까 구했던 K모드 수에서 파장 관계로 전개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일리와 진스는 고전적인 물리학으로 이론적인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레일리 진스 이전에 독일의 물리학자 윌헬름 윈에 의해서 온도에 따른 분포 곡선이 같다는 실험적인 결과가 1893년에 발표됐었습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죠. 우리는 이 식을 윈의 변이 법칙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f는 임의의 연속 함수인데요. 수치적으로 이 함수의 형태가 지수함수 꼴이어야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극값을 갖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임의의 연속함수 f가 지수함수 꼴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최대의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빛의 진동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파장에 대한 파장당 에너지 밀도 그래프에 적용해보면 최대 파장당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빛의 파장이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덧붙이자면 이 그래프에서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를 최대값에 대한 관계로 바로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는 함수를 다르게 정의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빈의 변이 법칙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를 실험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윈의 변이 법칙은 실험 결과와 꼭 맞는 함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레일리-진스 법칙과는 반대로 진동수가 낮은 부분에서의 오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죠. 더구나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 부합되는 설명이 아니고 실험 수치에 맞는 함수를 임의로 도입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치만 자외선 파탄과 같은 극단적인 오차가 생기지도 않았고 최대 에너지 밀도도 매우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윈의 변이 법칙의 발견에 대한 공로로 19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레벨 2 시간에 소개했던 막스 플랑크가 등장할 차례죠. 플랑크는 레일리와 진스가 계산했던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식에서 단위 부피당 모두의 수는 옳지만 빛 하나당 평균 에너지 E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계산 결과가 빈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가 이런 꼴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 식을 온도에 관해 표기해 보겠습니다. 연력학적인 온도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입자당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고 이로써 빛의 엔트로피가 진동수분의 평균 에너지 함수 꼴이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시스템이 가지는 겹침수의 로그로 표현됩니다. 이 겹침수를 구할 때는 시스템이 가진 총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는 미시상태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빛의 에너지가 쪼개질 수 있는 최소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트로피는 발산하죠. 즉 윈의 변이 법칙에 따라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유한하기 때문에 플랑크는 미시상태수를 결정하는 최소 에너지 단위인 에너지 엘리먼트, 에너지 요소 입실론을 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죠. 이 가정이 양자역학의 출발점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자의 총 에너지가 2라면 에너지 요소의 개수는 입실론분의 2, 이걸 스몰 n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 에너지 E는 모두수 n의 진동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를 곱한 값입니다. 레일리와 진스는 이것이 모든 진동자에게 동일하게 에너지가 분배된다는 등분배 법칙을 사용했지만 플랑크는 각 모드에 분배되는 멀티플리시티를 직접 계산합니다. n개의 모드가 스몰 n개의 동일한 에너지 요소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 바로 중복 조합이죠. 이걸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n 대신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스털링 근사를 사용했고요. 연력학 단원에서도 계산했던 식이죠. 이 엔트로피의 결과가 빈의 법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내부 변수가 진동수분의 광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 요소는 진동수에 직접 비례하는 값이어야 하는 거죠. 플랑크는 그 비례상수를 h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 전개한 오메가 표현으로는 h바 오메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플랑크 상수 하의 측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개선되다가 현재는 질량 단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참값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온도는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 미분해서 얻을 수 있고요. 광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가 온도와 진동수에 관한 함수로 계산됩니다. 이것으로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가 이런 수식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이건 윈의 변이 법칙의 결과에서 분모의 1을 뺀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최대 에너지 밀도의 위치도 정확히 얻을 수 있고요. 높은 진동수의 극한에서 윈의 법칙과 일치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윈의 법칙으로 오차가 크게 났었던 낮은 진동수의 극한에서 레일리 진스 법칙으로 귀결된다는 것도 함께 얻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W는 람베르트의 W 함수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결과는 흑체 복사 실험 결과로 얻은 커브와 일치했습니다. 즉 흑체 복사는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가정함으로써 해결된 양자역학의 시작을 알리는 물리학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아직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1905년에 빛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바로 광량자설이죠. 레벨 2에서 공부했듯이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당시 설명하기 힘들었던 광전 효과도 설명했지만 막스 플랑크의 양자 가설도 꽤 명쾌하게 설명했었습니다. 만약 빛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면 각 에너지를 점유할 확률이 볼츠만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랑크의 생각과 수학적으로는 등가입니다. 그건 레벨 4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빛 하나당 에너지의 평균은 이걸 연속적으로 합하면 되죠. 이게 레일리 진스가 등가 원리를 사용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빛을 광자라는 입자로 가정하고 그 입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플랑크가 가정한 에너지 요소의 자연수배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확률 분포는 이렇게 간격이 h바 오메가인 불연속적인 함수가 되고 이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은 플랑크가 얻은 빛 하나당 에너지 평균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전자기파가 광자라는 입자로 볼 수 있다는 광량자설 관점에서 당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던 광전효과뿐만 아니라 흑체 복사까지 매우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랑크는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을 반대했었습니다. 플랑크의 에너지 요소는 미시상대수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빛이 입자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거였죠. 이후에 로버트 밀리컨이 1919년에 광전 효과에 대한 정밀한 실험을 하고 아서 컴프턴이 1923년에 컴프턴 효과를 발견한 이후로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즉 빛의 이중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밀리컨과 컴프턴 역시 각각 광전 효과와 컴프턴 효과로 1923년과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광자의 에너지가 하바 오메가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광자의 에너지가 운동량과 광속의 곱으로 나타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광자의 운동량이 파장의 역수에 비례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식이 입자성을 대표하는 운동량과 파동성을 대표하는 파장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역으로 생각해서 운동량이 P인 입자가 가지는 파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루이 드브로이가 1924년에 박사학위 논문에 썼고 우리는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부르죠. 드브로이는 물질의 파동성, 즉 물질파를 발견한 공로로 192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드브로이의 아이디어는 레벨 2에서 공부했듯이 이후에 데이비슨과 거머의 니켈 결정 실험과 조지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에 의해서 전자의 파동성이 밝혀집니다. 데이비슨과 톰슨은 결정에 대한 전자회절 현상의 발견으로 1937년에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레벨 2에서 언급했던 컴프턴 효과를 좀 더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m인 정지한 입자에 파동 벡터가 ki인 빛을 쏘겠습니다. 여기서 빛은 입자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자와 광자가 탄성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후 빛의 파동 벡터를 kf, 입자의 운동량을 p로 두면 먼저 충돌 전후 운동량이 보존되어야겠죠. 그리고 빛은 입자기도 하지만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벡터에 해당하는 진동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물체의 총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처음 정지 에너지 mc2를 포함해서 에너지 보존식을 사용할 수 있죠. 운동량 보존을 성분별로 쓰기 위해서 입사 방향을 기준으로 충돌 후 평각을 각각 세타와 파이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방정식을 입사 방향의 나라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각 성분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모두 연립해서 입자의 운동량과 에너지를 전부 소거하면 이렇게 광자의 파동 벡터와 산란된 평각 세타, 그리고 입자의 질량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양변의 이 파이를 곱해서 파장의 차이에 대한 식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죠. 특히 mc분의 하항을 컴퓨터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상 입자가 전자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파장은 2.426 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빛을 전자에 쐈을 때 광자가 완벽하게 되돌아오게 된다면 전자의 컴퓨터 파장의 2배만큼의 빛의 파장이 늘어나게 되고, 광자가 수직으로 튕긴다면 딱 전자의 컴퓨터 파장만큼 빛의 파장이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유도했던 플랑크 곡선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지 F는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입니다. 먼저 윈의 변이 법칙에서 실험적으로 얻었던 에너지 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함수 F가 극점을 가지는 조건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이 방정식을 조금만 수정하면 kBt분의 하바 오메가 맥스가 람베르트 W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함수도 있다고 소개한 거고, 이 값은 대충 2.821 정도 되기 때문에 온도분의 진동수가 대략 이런 값을 가질 때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가 최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체에서 방출되는 총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총 에너지는 모든 진동수에 대해 적분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적분 계산이 좀 재밌습니다. 분모를 무한급수 형태로 전개해보면 적분 내부가 꽤 쉽게 계산되죠. 이제 무한급수 분모에 있는 n4제곱의 합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건 다름 아닌 제타함수의 특수값 90분의 파이 4제곱이죠. 따라서 적분 결과가 매우 깔끔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빛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례상수 시그마는 표준상수들의 조합으로 나타나죠. 하바도 이 파이를 제거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는 무한소수고 나머지는 참값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은 원하는 만큼의 유효숫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상수는 스테판의 실험의 결과를 볼츠만이 유도했기 때문에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죠. 플랑크 곡선은 이렇게 파장에 대한 그래프로도 많이 표현하죠. 여기서 F'은 파장당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F' 함수가 그 값을 가져야 하고요. 이 관계도 잘 정리해보면 람베르트 함수로 잘 정리할 수 있죠. 이 값은 대충 4.965 정도가 되고, 나머지 변수와 잘 계산해보면 에너지 밀도가 최대인 파장과 온도의 곱을 실험값과 매우 유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적분을 하면 진동수에 대해 표현한 결과와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질문이 좀 들어와서 상대론에서 다뤘던 중력 적색 편의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일정한 중력장 내에서 높이 h만큼 차이 나는 두 위치에서 느끼는 진동수가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바로 중력 적색 편이었죠. 행성에서 멀리 있을수록 더 낮은 진동수의 빛으로 관찰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 상대론의 근사치로 좌표계마다 시간 지연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광자라는 입자가 가지는 상대론적 질량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에너지가 E이던 입자가 높이 h만큼 올라가게 되면 mgh만큼의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에너지나 진동수 모두 1-c제곱분의gh의 비율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제가 상대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대론적 질량 개념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에너지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현대물리학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서 제 강의에서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보고 광자의 질량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너무 많이 하거든요. 다시 한번 밝히지만 광자의 질량은 0이고요. 여기서 쓴 상대론적 질량 라지 M은 그냥 에너지의 다른 말입니다. 에너지는 있죠. 파장도 있고 운동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상대론적 질량도 있습니다. 어쨌든 빛을 입자로 보고 해석하면 이런 관점도 가질 수 있다는 건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레벨 2에서 배웠던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좀 더 정밀하게 다뤄봤습니다. 빛을 전자기파로만 봤을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흑체 복사 문제를 자세히 다뤘는데요. 막스 플랑크가 엔트로피 계산을 위해서 에너지 요소를 도입하는 양자 가설을 제안하면서 플랑크 곡선을 유도해내고 흑체 복사 문제가 해결되었었죠.
이에 아인슈타인은 아예 빛을 입자라고도 볼 수 있는 과감한 가정을 하고요. 통계역학적으로 모두당 평균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가정으로 광전 효과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고 이후 컴프턴 효과도 발견되면서 빛의 이중성이 증명되었죠. 이후 드 브로이에 의해서 물질의 파동성이 제한되었는데요. 레벨 2에서 다뤘듯이 데이비슨 커머의 니켈 결정 실험과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에 의해서 전자 역시 입자이자 파동임이 증명되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